한국 증시가 지금 좀 너무 도망칠 시점은 아니다. 여기서 원화가 좀 더 강해지고 불확실성이 좀만 더 거치면 상당히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서는 단계가 뒤따르지 않을까? 올해랑 내년 정도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나을 거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그럼 원화가 강세일 때 주시장이 오른다는 건데 원화 강세일 때 주시장이 떨어진 적은 없는지랑 플러스 어떤 경우는 주시장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건지. 최소한 1990년 이후에는 원화가 약해졌다가 네. 강해질 때 다 올랐어요. 예, 이때도 90년대에도 여기가 원화가 다시 약했다 강해지니까 주가 올랐죠. 네. 아니,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물론 환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환이 원화가 약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줄고 있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도 있지만 지금은 과하게 어떠면 한국 원화 자산을 다 정리해서 떠났는데 원화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 국면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고 저는 보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요 정도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요 정도. 뭐 이걸 더 내려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네. 이것만으로도 한국 증시가 지금 좀 너무 도망칠 시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대표님한테 물으셨던 것처럼 사야 될 때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미 좀 반등을 좀 했으니까. 그렇죠. 한 달 전이면 더 제가 마음 편했을 텐데 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김 작가님과 얘기하고 싶던 게 또 제 말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데서 강의했던 건데 이게 누구냐면 하워드 막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투자에 대한 생각. 그 시계추라는 거예요, 시계추. 시계추죠. 주시라는 게 우리가 한번 원화가 약세의 정점을 찍고 이렇게 오면 이 원화가 정점에서 움직이면 주가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돌리기 시작하면 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주가가 항상 합리적 가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레이엄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그래요. 그레이엄이 시큐리티 어널리시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레이엄 도드의 책인데 근데 굉장히 거기에 이제 인스트릿 밸류, 내재 가치란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안 읽었어요, 그 책. 네. 뭐 읽은 분들의 말에 따르면 어디에도 인스트릿 밸류를 정확히 정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아냐면 세스 클라망스 같은 사람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그 정의가 뭐냐? 근데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여하튼 이걸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은 하여튼 극단에서 극단의 시계추 움직임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워드 막스의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강연 같은 걸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중에 특히 좋아하는 부분이 제가 9장이에요. 9장에 이제 시계추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 호황과 침체, 유로피아와 디프레션 사이로 움직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 사건에 막 반색하면 좋아하는 것과 부정적 사건에 집착하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새 뭐가 부정적 사건에 집착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 관세 전쟁. 그리고 한국의 저성장. 사실 그건 바닥의 신호예요. 뭐 제가 하워드 막스를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언더 프라이스, 오버 프라이스. 아까 그레이엄도 정확히 내재 가치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레이엄에. 그러니까 이게 집착하는 구간이 보통 저평가 구간이에요. 언더 프라이스 된 구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응용을 하면 뭐가 있냐면 올 연초에 제가 어느 방송을 출연해서 올해 뭐가 유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주를 얘기했어요. 건설주. 그랬더니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 저 사람은 부동산 무슨 그 연관된 사람 같다. 사기꾼이다. 뭐 이러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그때 중소형 건설사가 퇴출되고 있었어요. 망한데 나왔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올해 선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선거가 있으면 항상 나오는 정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와요. 왜냐하면 집을 져줘야 되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착공 같은 게 되게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설사는 좋아져요. 돈을 풀 거니까. 거기다가 올해 추경이 처음에 10조 얘기하다 13조 됐는데 1차 추경이 2차 추경 아마 제 생각에 20조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주가 매우 유명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부정적 사건이 다 집착하고 있었죠, 그때? PEF, 지방 미분양. 그래서 망한 회사들 나오니까. 뭐 그것도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전체적인 기업 수가 줄어들면 좋아지는 여하튼 이럴 때처럼 요 집착의 요 구간이 시계추에 어디가 되냐면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왔다 요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건설주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주택 비중이 높았던 ATC 현대산업개발이 좋았고 현대건설이 좋았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부동산 건설회사 다 망한다고 알고 계셨잖아요. 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주가를 잠깐 보세요. 올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또 뭐가 있었죠? 우리 요새 만나면 식사 자리 가면 다들 내수 큰일 났어. 맞아요. 내수주 다 망할 줄 알았죠. 네. 오늘부터 이마트가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이마트가요?
예, 현대백화점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왜죠? 내수 안 좋다는데? 뭐 가보면 백화점이 살아없는 것 같지만 이쪽이 시계추의 방향은 이건 바닥은 찍었다는 거 하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PBR 낮은 것 중에 할 때 롯데케미칼 0.15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한 3주 전쯤에 예. 여의도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케미칼 주식들 PBR이 0.15배인데 공장을 갖다 고철덩어리 취급해가지고 정리한다고 했을 때 수준에 왔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 부정적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집착하는 사이에 뭐가 변하는 거냐? 가치가 매우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는 거냐? 이걸 보면 하워드 마스가 강세장의 3단계를 얘기했는데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고 영어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더 명확해요. 강세장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a few, 소수가 forward looking, 미래지향적인 소수의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좋아졌다가 아니라 will get better, 좀 나아질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때가 주식을 열심히 사야 될 때. 사야 될 때죠.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실제로 상황이 호전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상황이 올지는 좀 봐야겠어요. 이러면 진짜 강세장이 제대로 열리겠지만 그렇죠. 아직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길목인 것 같아요. 근데 잊지 마시죠.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forever, 영원히 호전될 거라고 믿을 때. 이게 우리나라 언제였죠? 2011년이에요. 그렇죠. 그때 10만 전자 얘기하고 또 뭐죠? 2년 전에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이랬던 거고. 미국의 AI도 뭐 영원할 것이다. 10월, 11월, 12월에 미국 주식 산 사람들은 미국 주식은 영원해. 장기 투자하면. 이거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그럼 또 1, 2년 쉬는 거예요. 사람들은 쉬었다 가겠지 하지만 참 이게 시장이 하워드 막스 말대로 인간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거든. 여하튼 약시장은 어떻게 진행되냐? 그냥 약시장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강세가 만연해 있는데 언제 소수만이 좀 불안하게 봐요. 밸류에이션 비싼 거 아니야? 그때 PBR이 한 1.3배 넘어갔을 때였거든요. 2021년에 코로나 직후에.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언제가 약세장의 마지막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컨빈스드 확신할 때 더 나빠질 거라고. 우리 요즘 얼마 전에 이랬어요. 한국 시장이 약간 뭐 한국은 TV만 틀면 내수 안 좋고 뭐 저성장에 그다음 저출산에 고령화에 경제 성장률 이제 다 봤어요. 아마 오늘 이 시점에서도 하루하루 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결국 한국 미래가 없어. 이 얘기로 가고 있다면 반문하셔요. 이대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집착할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참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건 뭔가요? 아까 이게 뭐냐면 저번에 이재명 실명 후보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하튼 현재 가능성이 높아진 대통령이 후보니까 국내 첫 PBR 문제를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상장 폐지 많이 시켜야 된다. 속가낸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때 속가낸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속가내야 될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정리되고 나면 PBR은 개선되겠죠. ROE가 안 올라온 이유가 뭐죠? PBR이 안 올라온 이유가 너무 상장돼서는 안 될 기업들이 너무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퇴출되는 시기로 돈은 한장돼 있는데 그럼 그 돈들이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 기업이 언제 어떤 폭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은 샀더니 막 분할해버리고, 맘대로 대주주 맘대로 하고, 또 중소기업들 막 코스닥 가서 했더니 어떤 기업들은 알고 봤더니 뭐 기술이 있다고 했더니 어느 날 봤더니 바이오 같은 기업들 찍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폭탄이 쏟아지고. 이런 거가 제거되면 우리 시장이 한번 좀 변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러한 안 좋은 것들이 다 반영돼서 이 그림이 조금만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PBR이 MSCI 기준으로 했을 때 5년간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막대기 회색빛 보이는 게 5년간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는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올라가서 12%인가 올라와 있어요. 주요국 증시 중에 꼴찌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이 항상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긴 했는데 그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된 것 중에서 5년 동안 보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네. 다른 나라는 어떻죠? 이렇게 다들 올라가죠. 영국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죠. 그림이 어렵진 않으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불안한데 가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제가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이번에 0.8배를 왔어요, 초반을. 네. 근데 요때는 0.8배 올 때 근거가 있었어요. 요때는. 왜 그렇죠? ROE가 7.5%였어요. 지금 ROE가 9.5%예요.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 12월 선행 ROE가 지금 9.5%인데 과거 2019년 저점이나 이럴 때는 다 ROE가 0.8배 갔을 때는 7%에서 7.5%일 때 0.8배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9.5%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죠. 지금 9.5%는 인정 못해. 사람들은 그래요. 실적이 깨질 거거든.
원래 이번에 수출 다 깨진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나왔는데 플러스 3.7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자동차 실적 잘 나왔더니 자동차 실적도 무역 때문에 땡겼을 거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4월 수출이 놀랍지 않아요? 582억 달러 나왔는데 플러스 3.7% 전년 동기 대비인데 사실 관세 피로 그때 무슨 말이 있냐면 3월에 다 선수요 있었으니까 4월 수출 깨진다고 그랬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9.5는 아니라고 치지만 아무리 꺾여도 8.5 레벨은 나와요. 그러면 PBR이 여기 있다는 건 너무 싼 거 아닐까요? ROE 대비해서 보더라도. PER을 볼게요. MSCI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달러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한국만 PER이 저래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우리나라 원래 코스피 PER을 보면 한국의 PER은 한 8배에서 12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평균값이 10이라 보면 평균으로 2시그마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 싸죠. 제가 이거 숫자를 보여드리는 게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도대체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여기서는 뭐 딴지는 아니지만 네. 항상 일본 대만보다 낮았던 그쵸. 것 같은데. 항상 낮죠. 항상 낮은데 그 레벨에 가장 낮은 데 있는 거죠, 지금. 그 안에서도 제일 낮은 그쵸. 쪽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낮게 평가된 이유는 한국이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주주 가치에 대해서 보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게 좀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하여튼 뭐 이런 근거를 좀 보여드린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싸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단계가 올라서 부담이 되는 것도 저도 동일하게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보던 숫자를 보고 파악해보면 여기서 도망갈 땐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원화가 좀 더 강해지고 불확실성이 좀만 더 거치면 상당히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서는 단계가 뒤따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7월 9일을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이런 생각을 좀 그럼 하고 대표님 있다. 말씀드리면 지금 충분히 싸다는 거는 데이터를 봤을 때 이해하겠는데 그럼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요? 모멘텀은 뭐 원화가 오르기 때문에 오른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싸다 해서 복원되는 정도로 봐더라도 0.9배를 가면 한 2,760이거든요. 일단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2,670이에요, 그게. 근데 0.9배인데 다음 분기에 자본총계가 들어오면 그게 2,740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2,700 전후까지 일단 열어두자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이제 무슨 모멘텀이냐고 하셨는데 사실 작가님한테 반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했던 내용을 좀 들려고 하는데 불확실성과 위험은 동의어가 아니거든요.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변한 건 자본을 얼마에 얻는가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뭔가 한국이 불확실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리스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밸류 봤더니 낮은데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과장되게 할인돼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증시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사실 인간이 뭐 다 떠나서 비행기 타는 거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자동차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동차도 운전 안 그래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요. 가끔 있다는 거고요. 확실히 근데 비행기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자동차로 죽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는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낮은데 단지 왜 비행기는 사람들이 타는 걸 두려워하냐? 사고가 나면 죽고. 그렇죠. 뭐 어떻게 중간이 없잖아요. 이게. 참혹하니까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를 갖고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좀 과장된 위험을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이 저는 좀 그러한 시기를 보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동의가 좀 아니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작가님 보러 온다고 억지로 가져왔는데 조지 소로스가 이제 불확실한 단어 아니에요. 여기는 아비어스 모호한 단계를 말했던 건데 기대하지 않거나 좀 이게 모호해지고 이럴 때 디스카운팅 더 어비어스 할 때 베팅해야 되는 돈을 벌지 명백하고 확실해지는 거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공감 너무 점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명백해진 때 내가 뭔가 확인하고 투자를 하겠다? 큰 돈 못 벌죠 뭐. 큰 돈이 아니라 돈을 못 벌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불확실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주가가 정말 다시 폭락한다면 뭐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집어넣어서 뭔가 과실을 따고 싶다면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 지금 도망칠 시간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억지로 소로스 사진까지 넣어서 가져왔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 주식이 싸다. 한국 주식 오른다고 해주셨는데 뭘 사야 되는데 종목 선택의 아이디어를 이제 자유 영혼이시니까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종목을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연초 방송에서는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 아까 말했던 이마트, 현대건설 이런 거였어요. 이마트 현대건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나와서 이제 강조했던 게
정책이 이제 바뀔 것 같아요. 두의 빌도 많이 말씀드렸고. 두의 빌이면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수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권 이슈가 또 생겨가지고 주가가 당일날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뭐 올라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이 좀 문제가 돼서 생각했던 만큼 못 오르고 있는데 네. 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싼 것들을 해야 된다. 네. 기아 같은 회사들도 매우 싼데 최근에 이제 원화가 좀 강해지니까 자동차가 약하지만 저는 현대기아차 그룹은 아마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정성적 분석도 매우 중요한데 현대기아차 그룹이 상당히 그걸 잘해왔거든요. 그 오너들이. 그리고 뭐 지배구조 개편일 수도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도 좋게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점에서 만약 바라본다면 사실 시장에서 올해 화두가 되는 이 부분 이걸 핀 거는 이 주주 가치에 관한 게 이제 굉장히 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현대기아차도 이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회사니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들 연구하는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회사예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저렇게 오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주주 환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KB도 그렇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에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 금융지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뭘 했죠? 다 회사를 통합해버렸잖아요. 근데 한번 여기서 소설 한번 써보자고요. 이제부터 대기업 집단은 무작정 방만하게 기업을 늘려서는 안 되겠죠. 특히 지주회사의 소위 더블 카운팅, 중복상장 이슈에 대한 고민이 커져요. 그러면 이것을 뭔가 합병하거나 뭔가 변화를 재편을 시도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관련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주사 중에 상대적으로 NAV가 싸져 있는 것들, 네. 뭐 그런 것들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J 같은 것도 해당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어떻게든 간에 요구간의 아이디어를 찾자면 원화가 강해지고 유가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네. 떠오르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항공주. 그리고 여기가 되는 건 뭐죠? 미국 외의 시장. 수요가 커진다. 일본들이 엄청 과소비를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소비가 구매력이 커지면 화장품이 그래서 움직였던 거고 네.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것들도 좀 더 늘리면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하이브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대강 이런 식의 구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더 큰 흐름은 외국인들이 만약 이때처럼 원화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올라올 때 뭘 했죠? 그냥 일본 주식 샀어요. 주주 가치가 환원되고 이럴 때 워렌 버핏도 2019년에 뭘 했죠? 일본의 상사 주식을 질렀죠. 그때군요. 이 두 구간의 공통점은 뭐죠? 외국인이 산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뭘 샀죠? 대기업을 산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시총 상위종. 그것들도 너무 안 좋아 보이지만 네. 꾸역꾸역 버티다가 어느 날 보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어쩌면 이번 국면에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 너무 난이도를 높여 가져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이해했는데 어쨌든 한국도 미국도 주식시장이 다 조정을 겪고 지금 좀 반등을 한 상황인데 네.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알겠는데 미국도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 미국을 사야 되는 건 아니냐. 시간은 내가 투자의 시간을 어떻게 보냐 다르겠죠. 네.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내가 10년 투자했는데 미국은 엔비디아가 몇 배 올랐어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뭐 여기서 더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네. S&P 500 기준으로 아직도 19배 수준에 있고 오늘 올라오면 바로 또 20배 올라올 거예요. 과거 S&P 500 보면은 한 15배에서 20배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번에 23배 갔었어요. 23배 갔던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미국의 고밸류에이션의 핵심은 독보적 지위 때문에 평가한. 근데 독보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그렇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 할인 요인이 분명히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미국은. 좀 밀리면 돌고 이러는데 제가 뭐 여기서 조심스럽네요. 요새 미국 주식들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투자를 접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 올해랑 내년 정도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나을 거다. 그러면 미국의 그 AI 관련된 독보주의를 흔든 것 때문에 미국 주식이 좀 앞으로 그렇게 엄청 좋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걸 흔든 건 중국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중국의 테크 기업들 좋죠. 네. 저는 중국 주식이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이게 중국 주식을 이렇게 선언 안 하는 편이라서 망정 안 드리지만 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또 한국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미국, 난 US 자산들에 대한 소위 글로벌 자금의 방향.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왜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거냐면 미국에서 뭘 만드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뭐든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약간 디플레적 상황도 갈 수 있죠. 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디플레 수출하면 되는데 미국으로 그걸 막겠다는 거니까 지금 트럼프가. 여하튼 그렇게 본다면 비달러화 자산이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인플레 때문이라도 좀 막히는 느낌? 일본은.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미국만 돈을 못 푸는 거죠. 나머지 나라들은 금리도 낮추고 있는데 왜 미국 이번 연준도 굳이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를 분리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6월도 아닌 7월 뭔가 일단은 늦춘 거잖아요. 네. 반면에 당장 한국은행은 5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20인 이 금리를 매년 낮췄고 중국도 이구환신 재정도 풀지만 금리도 낮췄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든 나머지 나라들은 돈을 풀어도 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차이가 생긴 거죠. 저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 외에도 사실은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네.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잖아요. 요즘에 뭐 금은 계속 가격이 좋았고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또 비트코인도 반등도 하고 했는데 다양한 자산에서는 주식 말고 한국 주식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자산 좀 같이 모아갈 건 있을까요? 제일 아까 말씀한 지금 제가 비트코인은 잘 몰라서 네. 제가 이거는 김 작가님은 훨씬 더 전문가신 것 같고 저는 이제 금의 상대적 강세가 상당히 이어질 것 같고 오히려 약간 미국 뭐 물가 연동체, 물가의 익스포저를 줄이는 소위 대체 자산들 그런 투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한국에만 쏠려 있잖아요. 이것을 좀 외국으로 바꾸게 되면 인도라던가 뭐 이런 소위 non-US 자산들을 좀 찾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품 시장도 만만치가 않은 게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면 유가부터 해서 어떻게든 낮추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핵심은 non-US 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냐를 찾는 노력이고 그게 이제 금도 해당되지만 은도 해당될 것 같고 뭐 이런 자산들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과는 저희가 거의 한 반년에 한 번씩 촬영으로서 뵙고 있는데 올해 또 연말쯤이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뭐 주식시장 포인트란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이제 좀 너무 뒷걸음만 치지 마셔라.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약간 주춤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한 단계 올라서는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이 좀 그러한 가능성을 좀 뭐 확률이 높다 분들 낮은 들 그건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좀 긍정적 시각에서 오히려 집중해야 될 고민은 내가 어떤 주식을 좀 늘려갈 것이냐 그 고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장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게 나은 시기에 진입했다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뭐 요즘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연합이랑 인포 그거는 뭐 그냥 뭐 매주 어디서 어떤 거 하고 있나요? 뭐 그런 걸 보내. 뭐 이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합위에서는 섹터 관련된 거를 네, 이제 무슨 요일로 하나요? 뭐 목요일마다 올라갈 것 같고 목요일마다. 그리고 뭐 조금씩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이제 3.3 캠퍼스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강의를 좀 만들 것 같아요. 아. 그때 되면 김 작가님 한번 불러주세요. 강의를 좀 알겠습니다. 뭐 강의 저도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때 하여튼 뭐 요런 강의일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뭐 준비 단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투자인사이트 또 조만간 시간 마련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윤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